맡은 컨설턴트 추상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보통 브랜딩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이전에 브랜딩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 제품이나 내 브랜드에 어떻게 브랜딩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기획 파트에 있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시그램, 폭스바겐, 포드 이런 제품들 TBC랑 전략 기획 쪽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해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몽에서 지금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도 컨설팅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지금까지 컨설팅 이제 300회 이상 하면서 이게 같은 분야라도 정신과로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동시간대에 사주집에서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타로집에서도 의뢰를 하시고 이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야나 마케팅 적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브랜딩이 가능하냐, 그리고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실은 최상단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창업을 하시고 대표님들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창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골목에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골목에 고깃집, 돼지고깃집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들 똑같이 돼지고기를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컨셉에 맞게 그리고 차별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흑돼지를 팝니다. 우리 집은 반찬이 맛있습니다. 우리 집은 돌판에 구워줍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매장의 인테리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네 광고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브랜딩이고요. 이게 절대 어렵거나 대기업들이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없다면 뒤에 마케팅을 진행을 하더라도 항상 이게 좀 일관되지 못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되는 게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브랜딩은 막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면은 더 경쟁사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키워드 광고나 전단 광고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배너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겠죠. 그런 거 이전에 내 사업이 다른 경쟁자들이랑 다른 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 브랜드를 써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에 돈을 잃었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인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의 브랜드들은 회사 내에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회사에도 마케팅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다 그러면은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마케팅팀이 6명이 계세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다 5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몇 조씩 하는 브랜드들을 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종합광고 대행사라는 데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광고 대행사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전담팀을 만들게 돼요. 이 전담팀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기획팀, 이제 전략 기획을 만드는 사람들 한 3명에서 5명, 그 다음에 제작팀, 광고물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제작팀이 한 5명 정도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브랜드 마케팅 팀이 한 가지의 포인트, 우리 브랜드는 이런 거를 이번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강점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하이라이팅해서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 조사, 그 다음에 타겟 조사, 시장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이 포인트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전략이 뭔지, 그 전략을 통합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브랜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거기서 온라인 전략, 뭐 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뭐 기타 등등의 모든 전략들이 하나의 메시지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대행사들한테 이제 대대행을 주게 됩니다. 대대행이라고 하면은 뭐 BTL 에이전시, 뭐 디지털 대행사, 매체사, 영상 프로덕션 뭐 이런 데가 있고 저희가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키워드 광고에서 있을 거고요. 배너 광고에서도 있을 거고 영상 제작 업체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스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 광고도 있을 거고 그런 데다가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 앞에 있는 과정 여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지금 인스타가 필요하다 아니면 블로그가 필요하다 그 현재 상황의 니즈에 맞춰서 그냥 대행사를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행사한테 지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의 전략이나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템플릿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보통의 대행사는 이렇게 인력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아요. 한 명이 이 브랜드를 전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인원이 뭐 몇 개의 브랜드, 뭐 몇십 개의 브랜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지만 여기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행사들한테 부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통합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라는 것들을 대행사에 전달을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은 레퍼런스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반드시 이 중간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막 이렇게 그게 복잡하게 그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내부에서 인력이 없는데 할 수가 있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른 마케팅을 할 때도 그만큼의 인력이나 전략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돈을 쓰기 전에 이 전략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업체에 전달하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단 하나의 장점을 찾는 거. 우리 브랜드의 단 하나의 장점을 찾는 거고요. 그 단 하나의 장점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장점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저희 차별화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고깃집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런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비자 베네핏,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들의 의거에서 그 소비자 베네핏에 의거한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하면서 이제 뭐 제조업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연구개발을 굉장히 오래 하셔서 내가 창업을 했다. 그런 경우에 소비자 베네핏에 의거한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장점으로 정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나만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 지식으로 나의 정보를 전달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해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통 이제 차별화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세계 경일교처럼 그냥 이제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이 이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베네핏에 의거한 차별화 이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이제 사례들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앱이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캐치를 하는 앱이 있어서 예시로 들고 왔어요. 이게 짐싸라는 어플인데 이제 보통 이 당시에 이 앱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이삿짐 센터들의 앱이 나왔어요. 같은 동시간대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쏟아졌고 거기서 이제 각자로 포인트를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포인트를 소비자 조사에 의거해서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 맞게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메인 화면에 딱 들어가면 슬로건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사할 때 짐싸. 이제 이사할 때는 짐싸 어플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래 보면 이사 요청수, 제공 견적수, 업체 리뷰수가 나옵니다. 이 요청수는 보통 한 명의 소비자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올려요. 내가 짐이 바뀔 수도 있고 날짜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몇 번씩 올리고 그다음에 한 명의 소비자가 이사 요청을 하게 되면 제공 견적은 업체 한 5군데, 6군데에서 이렇게 같이 올리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쪽 업체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는 회사다. 사람들한테 좀 걱정을 지워주는 우리 앱을 쓰는 사람이 너 위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써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를 초반에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마련을 해놓고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짐 정보 선택하고 이사 지역 날짜 입력하고 파트너 견적하고 리뷰 확인하고 이사 확정. 그러니까 쉽다는 거를 우리 앱에 들어오면 다른 거보다 쉽다라는 포인트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보통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사할 때는 내가 좀 간편하고 이런 거에 돼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기타 다른 앱들도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어필을 했었습니다. 어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르게 풀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믿고 맡기는 조합, 짐싸 파트너. 이 부분이 소비자 조사를 여기서 했어요. 보통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비자 조사인데 하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고려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물론 좀 간편한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업체들은 가격, 우리가 최저가다. 우리는 10만 원 더 싸다. 우리는 20만 원 더 싸다. 우리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서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검증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짐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니즈에 맞게끔 컨셉을 잡은 거예요. 이제 파트너라는 개념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 이런 분들이 이제 한 거죠. 해서 여기서 컨텐츠들을 만드는 게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아니면 광고들을 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브랜딩이 파트너로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블로그 들어가면 뭐 이 기사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사일 하기 전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사일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사실상 다른 업체들은 이게 필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비자 베네핏에 의거해서 소비자와 본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그 소비자 베네핏,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전략으로 먹혔고 광고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반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짐싸는 가격이 싸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뭔가 기사들이 항상 같이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광고를 할 때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짐싸는 파트너가 좋다. 짐싸는 파트너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랜딩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브랜딩을 만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사전조사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나온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이 나오면 컨셉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에 가격에 따라서 가격에 포커스를 두느냐 파트너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브랜딩, 어디서 마케팅을 할 건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이 부분에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이제 어디에 내가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면 그 매체에 맞게끔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의 밑작업이에요.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한 아니면 내가 돈을 쓰기 위한 보통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뭐 월 3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마케팅을 하시는데 이 앞에 단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검색을 해봐요. 보통 통계적으로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걸 내가 구매를 하기 전에 네이버나 포털에서 검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일관성이 없는 자료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검색해볼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 작업을 끝내놓고 마케팅, 브랜딩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전 조사가 이거를 대부분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10개 회사의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은 거의 8개 회사의 대표님이 이 작업을 전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그거예요. 이거 내가 10년 동안 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이 제품들 사람들 사는 거 맨날 얘기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막상 타겟 조사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잘 알고 있던 내가 아닌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가망 고객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랑 잘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타겟 조사를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경쟁사 조사입니다. 경쟁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겟을 해서 우리의 강점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은 보통 보면 저희보다 먼저 런칭을 했거나 규모가 크거나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시장을 선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같은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 화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조사를 해서 이쪽에선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쪽에선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제품만의 차별점. 우리 제품의 차별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겟에 의거한 우리 제품만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들을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타겟 조사를 할 때 제가 페레로쉐라는 브랜드를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광고를 했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TV 광고 나올 때 좀 그 이탈리아 장인들이 나와서 이제 초콜릿 이렇게 녹이고 막 우리가 장인이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광고로 이제 컨셉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사실 페레로쉐라는 브랜드가 이탈리아에서 돈이 거의 제일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탈리아에서는 럭셔리한 브랜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런칭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페레로쉐가 뭐 프리미엄인지 이게 뭐 다른 브랜드랑 어떤 게 다른 건지 이게 돈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30대 이상이 초콜릿을 그렇게 사 먹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사 먹지를 않는데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타겟 자체가 30대 40대로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판매를 하는 루트부터 달라져요. 30대는 마트를 가고요. 20대 10대는 편의점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설정이 잘못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 먹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모델이나 이런 거를 그들이 좋아하게끔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프로모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10대, 20대 타겟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타겟에 맞게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강한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이제 동네 한의원이었어요. 양재역에 있는 한의원이었고 한의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교통사고, 도수치료, 암재활 이런 쪽으로 보통 이제 메인 포커스를 잡고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경쟁사 대비 뭔가의 다른 포인트를 좀 잡고 싶다라고 해서 원장님이 이쪽에 이제 논문도 쓰시고 이제 피처를 오래 하셔서 아토피라는 걸 컨셉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약간의 모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토피라는 컨셉을 잡고 여기에 맞게끔 타겟을 조사를 하니까 아토피는 3세에서 10대 후반까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타겟에 맞는 광고는 어떤 걸까라는 걸 찾으면서 만화 캐릭터를 차용을 해서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병원을 와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병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든 병원을 와서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했는데 양재역을 지나가는 모든 버스에다가 랩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을 줄이고 뭐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줄이고 더 많은 비중을 한쪽으로 이제 모은 거죠. 그렇게 몰아서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재역만 지나가면은 평강한의원, 평강한의원 이런 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졌다 싶을 때 이제 천시까지 확장을 해서 양재역 이때 신분당선이 처음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신분당선으로 이제 전체를 랩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양재역 하면은 평강한의원이 떠오르게끔 그리고 천식, 아토피 하면 평강한의원이 떠오르게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의 걱정에서 브랜딩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치킨 같은 경우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고 이 브랜드가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게 저도 신규 브랜드를 이제 많이 접하거든요. 접하면
저희가 아는 브랜드보다 모르는 브랜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60개 치킨이거든요. 이 60개 치킨 같은 경우는 슬로건 자체를 매일 새기름에 60마리만 요걸로 잡았어요. 이거를 잡았던 이유가 여기서 이제 예전에 저희 뭐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더러운 기름에 튀긴다더라. 이거 뭐 기름도 버리지 않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 새기름에 60마리만 튀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초창기 런칭할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도 60개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장에 CCTV를 달고 1부터 60까지 카운팅을 했어요. 카운팅을 하고 58, 59, 60마리째 받는 사람한테 한 마리씩 더 끼워주고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가 아 여기는 매일 새기름에 60마리만 튀긴다더라. 자기들이 의도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제가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사례 전부가 브랜딩을 만들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따라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뭐 이런 사이트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기본적인 소비자 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뭐 키워드가 얼마나 됐는지, 이 키워드 검색량이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이 키워드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조명 회사를 해서 이 조명에 대해서 지금 좀 뽑아봤는데 지금 일단은 전체 검색량이 21,000, 8만 90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검색량이 10만 2천입니다. 10만 2천인데 보통 이제 뭐 통상적입니다. PC가 보통 8대2로 모바일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컨텐츠 포화 지수예요. 지금 181%, 그 다음에 전체가 237%예요. 이 237%는 지금 매우 높음이라고 나오는데 마케팅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보다 업체들이 만들어낸 컨텐츠의 양이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마케팅을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노출이 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돈이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어느 쪽에 마케팅을 집중을 해야 될지,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또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타겟에 맞게끔 단순히 블로그 상위 노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높은 시장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노출이 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돈을 허공에 날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허공에 날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매체도 찾아서 같이 어떤 매체에 같이 하면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컨설팅한 업체는 여기 이 조명 업계에서 한 3-4번째 되는 업체였어요. 3-4번째 되는 업체였고 어느 정도의 이제 브랜드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도 여기 첫 번째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비츠 조명이 1등이에요. 지금 43,000이거든요. 전체가 10만 2천인데 비츠 조명의 단일 검색량이 4만 3천입니다. 그러면 1등 업계가 이 키워드 자체를 굉장히 좀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바이럴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은 바이럴로 간다면 승산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타겟 세그먼트입니다. 30대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여성의 비중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은 저희의 메인 타겟, 그러니까 핵심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타겟 자체는 우선 30대, 40대 여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과연 어떤 30대, 40대 여성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고 어떤 사람들이 그 30대, 40대 여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할 건지를 저희는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은 저희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쉽게 저희한테 딱 맞는 고객을 찾는 방법은 설문조사예요. 저희한테 오는 고객들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 거를 구매할 가망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우리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 선호하는 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점, 그다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하는 커뮤니티,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 네이버에 어디를 가는지, 아니면 앱을 가는지, 인스타에서 정보를 얻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는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세부 구매 패턴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쉽게 하는 거는 구글 폼에 그냥 이제 저희가 한 10문항 정도 만들어서 뭐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음료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같은 거 하나를 더 주면서 이거 설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다른 경로에서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제품에 대한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이에요. 그런 거를 저희가 주면서 이제 이거를 마케팅비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한테 이거를 받는 겁니다. 받는 거고 보통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좀 안 하기 때문에 10문항 정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장점까지 이어지도록인데 제가 예시를 하나 써놨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 연령, 성별,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아까 핵심 타겟인데 이 타겟에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뭐 온라인이면은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제가 조명에 빗대서 이제 설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방문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 땐 고려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 사람들마다 이게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요소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랑 온라인에서 볼 때랑 이게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온라인에서는 이 10원, 20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슷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최저가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조명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요소는 무엇인지, 이거는 저희가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 아까 그 60개 치킨처럼 사람들의 걱정, 고민, 내가 조명을 평소에 우리가 온라인 베이스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뭔가 불편했던 점이 있으면 저희는 그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의 고민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보통 이제 불편했던 요소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쇼핑몰 중에 우리 쇼핑몰을 선택한 이유, 이거는 이제 다른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어떤 점이 통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저쪽이 어떤 점이 좋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레벨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베이스는 같이 맞춰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를 자주 이용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고, 마지막이 우리의 강점이 강조되어 있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갈 그 아까 하나의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포인트를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살 건지 말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타겟이 우리가 만든 이 포인트에 반응을 할 것 같다, 이 설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니면 이거는 크게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라는 설문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질문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설문을 했을 때 예시인데, 여기는 이제 분당의 커피숍이에요. 분당의 커피숍인데 꽤 오랫동안 하셨고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규모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교회에 있는 곳이고 주변에 그 기업형 커피숍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쁘게 해서 인스타 마케팅도 많이 하고 이런 데들이 사방에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맞춰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이걸 받아보자라고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 아까 그 설문을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저희가 한 100명, 200명한테 여기는 뿌렸어요. 그리고 뿌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치가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카페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외로 분위기나 내부 인테리어도 있지만 커피 맛이 굉장히 높은 포션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거랑은 많이 다른 거죠. 이 커피 맛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한테 컨설팅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커피 맛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뭐 별 필요가 있냐? 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소비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냥 저희가 회사 앞에서 뭐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 이런 걸 마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커피를 뭔가 즐기는 사람들한테 커피 맛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들이기 전에 이거부터 강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도 짜고요. 그다음에 뭐 컨텐츠들도 굉장히 커피 맛, 뭐 커피 아카데미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기기 같은 것도 새롭게 들여와서 이제 하고 이런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났을 때 결과를 보면 기존에 이제 좀 다른 데 비해서 어중뛰었던 인테리어나 그런 데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위기나 이런 게 좋다라고 마케팅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매출 자체가 굉장히 향상이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브랜딩이 만들어지고 이 분당에 교회 커피숍 쳤을 때 커피 맛이 좋다라는 게 검색어로 뜨면서 사람들한테 아 여기는 커피 맛이 좋은 집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 자체가 이렇게 크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타겟들이 결국은 원하는 거를 우리 포인트로 잡아서 그거를 만드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쟁사 조사입니다. 경쟁사 조사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사는 대부분 우리 브랜드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을 선점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 색다른 타겟이나 뭐 그런 걸 서비스를 개발을 하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들, 대체품을 경쟁사로 삼아서 가는데 이제 경쟁사 조사는 여기를 피해서 우리가 여기 대비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너희가 이거를 썼겠지만 우리 거를 한번 써봐라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은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점을 만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가망 고객이 우리 제품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먼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겹치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사가 안 하고 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의 핵심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경쟁사는 예를 들면 제가 이 리스테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리스테린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리스테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경쟁사가 있어요. 가그린이라는 경쟁사가 있고 거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리스테린을 광고를 했을 때 그전 광고가 전 세계 1등 이 얘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에 전 세계 1등이라는 문구가 안 통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경쟁사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니까 가그린이 가지고 가고 있는 메시지는 무색, 무취. 박보영 씨가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흘리고 그거 뭐 옷에 흘렸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무색, 무취라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그린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리스테린이라는 브랜드를 좀 의식을 해서 만든 광고예요. 왜냐하면 이쪽도 경쟁사를 봤을 거고 리스테린이란 광고의 핵심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너무 세다, 화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소비자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반하게 가그린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국형 구강 청결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무색무취가 나온 거고요. 이게 시장의 정설로 이제 굳어져 버린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세거나 이러면 입이 아파서 안 쓰게 되는데 가그린은 약해서 좋은 것 같아가 사람들한테 인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마케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장점이 화하다, 세다를 좀 소비자 베네핏으로 돌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다, 화하다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 이제 세균을 잘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입속 세균을 99.9% 죽인다. 그게 구강 청결제의 본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니까 이게 그 전에 전 세계 1등보다는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저희한테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강 청결제를 쓰는 사람들은 99.9%의 세균을 죽이는데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를 또 하다 보니까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게 사람들이 99.9% 죽인다라고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은데? 소비자 베네핏이 제가 아까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오른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99.9% 죽인다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별로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바꿨던 게 세균을 99.9% 죽이기 때문에 입냄새를 없앤다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입냄새를 없앤다가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면 입냄새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건데 모든 브랜드 포인트를 잡을 때는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우리의 핵심 메시지가 너네한테 이렇게 베네핏을 줄 거야. 소비자 베네핏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신시얼이라는 이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판촉물 회사예요. 판촉물 회사인데 브랜딩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경쟁사 대비해서 브랜딩을 잘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쇼핑몰 같아요. 문구 쇼핑몰 같은데 여기에 경쟁사가 고려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도 다른 거예요. 매출 자체는 고려기프트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제가 매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시얼이라는 브랜드가 단기간에 성장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보통 이제 굿즈를 만들거나 회사에 판촉물을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사원급, 대리급들이 예산을 3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제가 찾아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서 저도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가방이다. 이게 뭐 10,000원, 뭐 안마기가 2만 원, 뭐 하면은 3만 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로고는 여기다 붙이고 뭐 어떻게 하고 패키지는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고려기프트에서 사서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메뉴에 큐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큐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 대신에 소비자의 고민을 이해를 해서 이런 점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레이션이란 개념을 도입을 했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황별 큐레이션, 받는 사람과 받는 상황에 꼭 맞는 굿즈, 신시어리가 먼저 고민해 두었습니다. 이게 소비자 니즈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공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브랜드가 통해서 이제 뭐 기업들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인스타, 페이스북, 아마존, 샤넬, 나이키, 삼성, LG, 인텔, 테슬라, 뭐 쿠팡, 틱톡, 카카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경쟁사와 우리의 차별점은 뭔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브랜딩을 서비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랜드의 기본적인 소비자 조사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조사, 그 타겟 조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브랜드만의 강점 찾기라는 겁니다. 강점 찾기인데 저희가 아무리 타겟이나 경쟁사가 안 하는 거를 하려고 해도 우리 브랜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인력이 없다. 이거는 뭐 가져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리 작은 포인트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는지 사람들한테 좀 팔리게끔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네스카페 돌체구스토라는 브랜드를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그때 경쟁사가 이제 이 프렌치 카페거든요. 여기가 시장 점유율이 그때 맥심이 거의 80% 가까이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2등이었어요. 2등이었고 마지막 3등 자리를 놓고 업체들이 나왔다가 망하고 나왔다가 망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남양에서 프렌치 카페라는 거를 런칭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카제인 나트륨을 뺐다였어요. 근데 이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게 사실 이게 식약처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애기 분유에도 들어가고 이게 안전한 물질인데 이거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딱 하나뿐인 무지방 우유 커피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분법으로 프렌치 카페는 건강한 커피고 나머지는 다 몸에 안 좋은 커피다라는 식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나눴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그때 원한 거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고 그리고 이때 프리마 파동 이런 게 터지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쳤는데 이런 마케팅을 저희가 인그리디언트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나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확대를 시켜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 보통 뭐 저희가 그 무지방, 유기농, 뭐 글루텐 프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하나의 약관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이게 다릅니다. 비슷한 게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런 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거를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포인트를 하나를 잡는 거를 인그리디언트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제품을 아까 이제 타겟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 경쟁사 이렇게 찾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다 이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타겟들이 반응할 만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커피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업체들이 막 나와서 뭔가 이제 각자의 마케팅을 하고 뭐 커피가 이렇다 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는 인테리어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인더스트리얼 마케팅 그 인테리어를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점을 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튼 거거든요. 다른 커피가 가격에 집중하거나 원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인테리어 쪽으로 틀면서 우리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은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는 커뮤니티였어요. 커뮤니티였고, 이제 이 인테리어, 가구, 소품 시장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였는데 이거를 이제 샵을 갖다 붙이면서 일반적인 뭐 한샘이나 이케아 이런 데들이 경쟁사거든요. 그러면 여기들을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강점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소파를 판다 그러면은 소파 제품이 먼저 나와요. 다른 데는. 그래서 우리 소파는 이렇고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강점을 살려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집에 이 소파를 이렇게 놨다라는 스토리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녹아있는 뭔가의 그 사진들 안에 제품을 매칭을 시키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플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 오늘의 집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배열이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집들이라는 게 지금 메인에 있고요. 이 메인 화면에 보시면 쿨 화이트 바탕에 단정한 베이지를 얹은 집. 이게 이 집들이로 넘어갑니다. 이 집들이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분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렬, 주거 형태, 평수, 예산, 가족 형태,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의 집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제일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타겟을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평에 살고 있는데 원룸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원룸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거를 배제를 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찾으면 되겠죠. 반대로 내가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족이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있는 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 브랜드의 강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세그멘트를 나누는 거죠. 핵심 타겟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도 이거예요. 아파트고 35평이고 리모델링 있고 아기가 있는 집이다. 이런 포인트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해놓습니다. 이게 결국은 오늘의 집을 성공시킨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사전 조사가 각각 세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타겟 조사는 타겟 소비자가 우리 제품군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를 보는데 경쟁사는 중복되지 않는 컨셉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만의 최고 강점 이거를 찾아서 결국은 이거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는 그 사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사전 조사에서 찾은 항목들의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기억될 단 한 가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개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한 가지로만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브랜드는 이거다. 이 포인트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슬로건은 그 포인트를 소비자들한테 각인시켜줄 한 줄의 문장 혹은 단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브랜드 슬로건 사전 조사를 끝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는
나와요. 압도적 1위, 가전은 역시 LG.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구전처럼 막 이렇게 나오던 거예요. 뭐 100세 가전은 LG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LG는 슬로건화 시켜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TV 광고에도 노출을 시키고 홈페이지, 지나가는 배송 트럭, 그다음에 저기 베스트샵 이런 데 가면 항상 이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가전제품은 우리가 무조건 1등이다 라는 것들을 그냥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을 잠깐 짧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아이폰이랑 삼성 갤럭시거든요. 이게 작년 광고인데 뭐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삼성은 지금 갤럭시 스페이스 줌이라는 거를 이제 메인에 내세워서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이제 방금 이제 좀 아이폰 들고 영화 찍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 뒤로 이어가면 이제 되게 멋진 영상이 나와요. 멋진 영상이 나오고 방금 보신 영상은 아이폰 13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기업이고 여기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들은 같은 시기에 광고를 한 거는 다 카메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삼성에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디스플레이도 바뀌었고 뭐 이게 프로세서도 바뀌었고 속도도 더 높고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냥 한 가지 스페이스 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영화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시네마틱 모드라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소비자 조사에 의해서 나온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고려할 때 디스플레이도 고려를 할 수 있고 뭐 모든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카메라에 제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베네핏에 의거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메라에 포인트를 두겠다라고 해서 이 두 제품 다 카메라를 광고를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경쟁사를 고려해서 이쪽이 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자기들의 강점을 어필을 하는 거죠. 애플은 색감이 원래 유명해요. 그러면은 색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네마틱 모드를 푸는 거고요. 삼성은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줌 이야기를 풉니다. 그래서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검색을 해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블로그를 볼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항상 어디인가에 들어가서 컨텐츠들을 아이폰에 대해서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폰은 이때 당시에 일관적으로 시네마틱 모드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번 작은 영화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브랜드들이 보통 이제 보면 이게 제가 딸기잼도 얼마 전에 해서 요거를 예시로 붙였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저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딸기잼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순서는 비슷합니다. 이게 뭐 나오는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파워링크가 광고 영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뷰라는 영역이 나와요. 뷰는 블로그 3개, 카페 3개 이렇게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고 뉴스가 나옵니다. 뭐 때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딸기잼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오뚜기 딸기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뚜기 딸기잼이 이번에 나온 게 무설탕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워링크 광고 문구에도 오뚜기잼에서 나온 무설탕 딸기잼, 그 다음에 뷰에서 블로그에서도 오뚜기에서 나온 무설탕 딸기잼. 사람들이 저희가 체험단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써서 이제 만든 컨텐츠에도 이번에 오뚜기 딸기잼 샀는데 무설탕이라서 덜 달아요.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 쇼핑에 나온 상세 페이지에도 무설탕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리뷰도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에도 무설탕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뉴스에도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무설탕 딸기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리에 오뚜기 딸기잼 무설탕이라는 단어가 각인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를 들어가서 볼지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뷰에서 이런 체험단 리뷰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들어갔을 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서 각인을 시켜놓으면 사람들한테 이 브랜드는 이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남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구매를 안 하더라도 바로 구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딸기잼을 새롭게 검색을 해볼 때 구매를 했을 때 뭔가 그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오뚜기 보고 이거 무설탕이었지 라는 식으로 희미하게 나게 되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갖는다고 해요. 제가 뭐 심리 상담사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못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율이 확실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 각인의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브랜드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못한 브랜드는 그런 친밀도를 많이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모든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 브랜드는 이거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브랜드 슬로건은 저희가 반복적인 거를 뭔가를 노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컨셉이랑 브랜딩에 따른 광고 전략 요건데, 디자인 컨셉은 브랜딩이라고 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디자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디자인 회사들이 이거를 통해서 브랜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우리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단에 했던 거랑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봤어요.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이 이 컬러랑 이 폰트를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봐도 아, 이거는 배달의 민족이구나 알 수 있게끔 결국은 만들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우리 브랜드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 정리된 브랜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우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더 정리가 되고 돈을 이만큼 쓸 수 있는 큰 브랜드다라고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주는데 이제 이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브랜딩이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잘 모르고 그냥 브랜딩이다 했을 때 견적을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그냥 어떤 거 정해주는 건데 이게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 브랜드들은 우리를 연구를 하고 우리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주거든요. 찾아서 줘서 브랜딩을 만드는 건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 돈을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잡는 것들이 이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잡는 포인트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대표 컬러, 서브 컬러, 포인트 컬러. 그 다음에 대표 폰트, 서브 폰트, 포인트 폰트. 요거를 잡아서 항상 똑같이 만듭니다. 컬러도 똑같이 만들고 폰트는 항상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인스타를 만들 때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항상 똑같은 컬러, 똑같은 폰트를 써요.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리가 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뭐 SNS 템플릿, 인쇄물 이런 데다가 이제 동일한 브랜드를 맞추는 건데, 예를 들면 생활공작소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뭐 브랜딩 디자인 때문에 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굉장히 좀 잘 활용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폰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저기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폰트,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런 작은 폰트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흑백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런칭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와이즐리 뭐 이런 브랜드처럼 아예 제품 이름, 컨셉, 슬로건, 브랜딩, 디자인까지 다 맞춰서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이즐리, 정직한 가격, 독일산 면도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라고 해서 폰트랑 이제 컬러 이런 거 정했죠. 그리고 100% 독일 생산, 최고급 면도날, 현명한 소비 와이즐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브랜딩을 가지고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 많이 컨택을 해보시고 여기에 폰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업체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정해서 받아보시고 이 업체가 포트폴리오로 어떤 걸 이제 제공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저희 거를 담당할 직원의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할 직원이 누군지 그 직원이랑 미팅을 한번 해보시고 이분이 진행한 브랜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디자인 회사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 컨셉이랑 이제 광고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컨텐츠 생산이에요. 이제 우리의 컨셉에 맞게끔 디자인도 나왔고 앞으로 SNS, 뭐 영상 이런 거를 만들 때 이런 폰트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만들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바탕에 깔릴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SNS 컨텐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디자인이 끝나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컨텐츠 제작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지금 제작해야 되는 컨텐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뼈대가 되는 거는 블로그 컨텐츠예요. 블로그 컨텐츠가 제일 뼈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거를 활용해서 요약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컨텐츠를 대본 삼아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광고를 위한 영상 컨텐츠,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타겟을 고려해서 제작하며 제작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타겟이 이 컨텐츠를 보고 공감하고 그리고 추가 검색 및 상담까지 이어지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공감이에요. 쉽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베네핏을 생각해서 이 타겟이 어떤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필요로, 너네 이거에 대해서 이 제품 살 때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지? 우리는 이런 게 좋으니까 우리 걸 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컨텐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가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뼈대가 되는 자체 블로그를 만들어요. 자체 블로그를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부에서 직접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뭔가 장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업체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업체는 템플릿에 의한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엇나가는 말들을 자꾸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브랜드만의 장점이 없어지고 여기에 블로그 이렇게 써주는데 또 돈을 많이 들여요. 대표님 보시면 뭐 몇백만 원씩 쓰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컨텐츠 없이 사람들이 광고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블로그 자체는 무조건 시작하실 때 처음 한번 쓰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는 내부에서 무조건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꼭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글 쓰는 방향은 이거고 우리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줄게 라는 것들이 우리 컨텐츠에 녹아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업체에 맡기시면 이 업체도 이해를 하거든요. 아, 이 브랜드는 이런 컨셉이고 이런 글을 쓰는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업체도 우리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업체를 같이 쓰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약해서 만드는 게 카드뉴스예요. 그리고 카드뉴스는 보통 보면 인스타 이렇게 할 때 이게 사람들이 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밑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이거를 다시 보는 게 카드뉴스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전문가적인 유익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사전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만의 팁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체험단이나 리뷰 컨텐츠를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단도 처음부터 그냥 이걸 만들지 마시고, 절대 그냥 만들지 마시고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컨셉대로 좀 글을 유도를 해주세요,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브랜딩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단을 이때 당시에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폼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짧게 한 1분에서 2분짜리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쇼폼 영상의 대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블로그의 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대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만들면 내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은 인력으로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시고, 이제 블로그나 컨텐츠 방향을 이제 유튜브 컨텐츠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블로그를 쓰시면 그냥 위키백과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쓰는 수준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내부의 마케팅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냥 이제 쓰게 돼요. 그러면은 업체들이 쓴 글이랑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데 반응을 하냐를 살펴보면 보통 이제 내가 사전적인 정보보다 전문가의 자세한 정보, 전문가의 의견을 얻기 위해서 그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는 컨텐츠는 다른 사람도 안 봐요. 그러면은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오은영 박사님 나오셔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 아니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그 강용욱 씨가 나와서 강아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강아지를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백종원 씨 나오셔서 뭐 요리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내가 팁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보를 내가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라는 컨셉 자체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읽거든요. 그러면 저희의 컨텐츠도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해당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전문가다라는 형태로 블로그 글을 쓰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뭐 직방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도 그냥 뭐 종부세 폭탄 이러면 종부세 폭탄입니다. 종부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냥 뉴스적인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뉴스를 보지 이런 컨텐츠를 보진 않거든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전문가가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그런 정보들을 우리 카테고리 안에서 생산을 해내야지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의학 채널 같은 경우도 의사분이 나오셔서 뭐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은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의 사례에 빗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뭐 유형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런 약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나의 경험에 의한 팁을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제가 나와서 마케팅은 뭐 브랜딩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책에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사례 같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거는 이건데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알았다라고 하시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위키백과에 나오는 그대로 보통 10이면 한 9은 그렇게 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명심을 하시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걸 좋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시로 보면 이게 뭐 정확한 예시는 아닌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요거는 뭐 DLENC라는 데서 만든 건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그 건축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결국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순한 광고지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800몇 개가 달렸는데 다 이제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 광고를 보고 이해가 됐다라는 식의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광고들이 제일 잘 만든 광고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B2B 쪽 하시는 대표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이제 거래를 하는 거래처의 담당자나 대표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제가 의료기기를 하면서 그 의료기기 이제 의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마케팅을 하고 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 내용은 사실 내가 막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이게 우리 병원에 그럼 어떻게 뭐 효율이 어떻게 나냐. 이런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하세요. 앞에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기술이 이게 달라졌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닌 타겟 소비자의 관점에서 뭔가를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제가 그 다른 거 이제 좀 컨설팅 한 달짜리 같은 걸 할 때 일반적으로 한 주에 생산되는 내 양이거든요. 양인데 보통 이제 담당자가 한 명이 배정이 돼 있고 그게 신입들 기준으로 이제 새로 뽑아서 이제 보통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신입 기준으로 1, 2년 차 기준으로 만드는 컨텐츠 양인데 블로그 컨텐츠는 우선 2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블로그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전문가의 상세한 정보들을 만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작성 후에 파생되는 카드 뉴스 형태를 만들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 2개 자체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네이버에도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수에 따라서 블로그가 노출이 되면 우리께 상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의 최소한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SNS 컨텐츠는 카드 뉴스 플러스 영상 컨텐츠나 이런 것들 추가하시면 돼요. 10초에서 20초 영상도 가능하고 회사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형태, 뭐 직원 인터뷰, 고객 인터뷰, 제품 영상, 프로모션 영상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4개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기사 제작 같은 경우는 2주에 하나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한 우리 브랜드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기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칼럼 형태, 우리 브랜드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기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제품의 장점, 슬로건, 핵심 컨셉 이런 게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블로그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많이 해보시면 하나 하는데 뭐 2, 3일씩 걸린다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신입 기준으로 하나 쓰는데 보통 이제 모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터디를 좀 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6시간 정도면은 사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으실 때 이 부분을 써야 된다. 마케팅 직원한테 강조를 해서 쓰시면 되고 6시간 플러스 SNS 컨텐츠 만들어져 있는 아까 디자인 템플릿에 맞춰서 올리는데 요약해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서 처음엔 분량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2~3달 정도 지나면은 그 직원도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3시간 정도 뭐 편차는 있겠지만 하나 쓰는데 3~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홈페이지는 지금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건데 기디자인된 홈페이지가 있고 업체한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디자인된 홈페이지 카페24 이런 데 가면 디자인 센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디자인 저희한테 맞는 거 이런 거 구매하시면 맥시멈 한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은 저희가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컨텐츠 홈페이지까지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나 이제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브랜딩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브랜드를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나오게 됩니다. 앞에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온라인 광고랑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략적인 건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보통 브랜딩 하면서 들었던 기간을 한번 산출을 해본 거예요. 산출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경쟁사 시장조사를 제일 먼저 하고요. 이걸 이제 첫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의 컨셉이 어느 정도 나오면 브랜딩 그래픽이나 BICI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거를 업체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걸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뭐 대행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저희가 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2주 정도 돼서 1차 시험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보고 수정시켜서 다시 업체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게 나오면 이제 템플릿, 영상 컨텐츠, SNS 템플릿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경쟁사 및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때. 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 나오면 이쪽 홈페이지 업체 토스를 해서 진행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그 오프라인용 인쇄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브랜딩에 맞게끔 미리 넘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컨텐츠 제작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아까 설명해 드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채워가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 보도자료를 이제 내고 계시면 돼요. 내시면서 그 다음에 대행사를 어떤 대행사가 어떻게 할 건지 대행사가 이제 온라인 광고를 위한 대행사를 서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행사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서를 어떻게 보내주는지 그다음에 담당자가 우리 거를 어떻게 변경을 해주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행사들을 미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진행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대행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텐츠 제작을 계속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영상 광고를 위한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 만든 컨텐츠를 대본 삼아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잡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졌다,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써야 되겠죠. 영업 자료를 만들고 영상 및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브랜딩이 제가 빠르게 시간이 모자라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으시겠지만 이게 막상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들로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은 또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드린 순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크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